안녕하세요. 네, 기초 국어 시간입니다. 어, 잘들 지내셨는지요? 한 주 동안? 정신 없으셨죠? 한 주 동안 학교가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막 저보고 동영상에서 봤어요!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좀 정신 없으시죠? 원래 대학은 막 찾아대는, 자기가 스스로 찾는, 그거예요. 나 나이 많아. 나 집 멀어.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스스로 찾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네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얻어가시는 게 더 많아요. 네. 한 주 동안 정신 없으셨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동영상도 들으실 수 있고 학교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는데 1주차, 2주차 때까지는 좀 정신 없으실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수업 잘 들으셨는지요? 이번 수업도 또 이야기 구조하고 구조를 어떻게 잘 요약하는지 그리고 주제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저번 시간에 비유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협동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조금 손해보는 듯해도 양보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어느 사람이 제일 좋냐 말씀드리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인학습자 종님들 나이 정도 되시면 그런 정도의 인격과 능력과 덕과 배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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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남 얘기를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인격을 형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 자꾸 배우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표현법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말하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또 글짓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내 생각과 내가 느낀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제 맛있는 반찬을 제가 이제 여자니까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남편이니까 남편이 해갖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 밥을 하나 해줬어요. 뭐 음식을 하나 해줬어요. 사실 입맛에 잘 안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켜 먹으려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래도 간이 많네. 웬일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했어. 고마워. 그러면서 간이 안 맞아서 소금을 좀 이렇게 넣더라도 좀 짜면 물을 좀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래요? 그 사람이 간도 못 맞히고 진짜 아유 이거 음식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 다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예쁜 말로 표현하느냐 그런 것들. 왜 강사님들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얘기해 보면 잘생긴 사람, 배우자를 고를 때 조건 하나가 잘생긴 사람 필요 없다. 공부 잘한 사람 필요 없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필요 없다. 물론 없는 것보다 못생긴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고마움을 알 줄 아는 사람, 감사한 마음을 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1학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감사 노트를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얼마만큼 하루에 1년에 어떻게 예쁘게 쓰셔서 그걸 또 이제 제출을 하면 또 줍니다. 약간 상품? 상금?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상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 공짜니까 받으셔서 맨날 맨날 어떤 감사를 하느냐. 학교 만나서 누구한테 감사. 어떤 교수님 만나서 그것도 감사.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었더니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더라. 그것도 감사.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차를 스쿨버스를 타고 왔더라. 그것도 감사. 뭐 이렇게 내가 막 늦어서 뛰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가 눌러줬어. 기다려줬어. 그것도 감사. 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그 성인학습자 본인들께서 마음이 편해야 주변도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여곡절이 좀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또 정신이 없으니까 약간 또 조금 언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긴 하겠지만 그런 걸 또 다 지나가고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의인법이 어떻고 풍유법이 어떻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써드리지는 않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의인법이 뭡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다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새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노래를 하네. 뭐 이런 거잖아. 해가 반가워 안녕 나 이제 올라간다 하늘로 막 이러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인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풍유법은요. 어떤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를 포함해서 표현하는 방법. 웃는 얼굴에 침pe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알려주세요. 어휴 몇 번 알려달라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죠. 그래도 아이 걔 죄송해요 이러면 어이구 알았어 한 번 더 알려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풍유법. 화류법 이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바위는 굴러가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진 않죠. 바위가 다가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차를 막 타고 가요. 그럼 옆에서 막 산이나 뭐 이런 데를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이 바위가 저한테 다가오면 다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가는다는 표현을 바위가 나에게 달려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대유법 어떤 사물이나 이런 그런 것 사물이나 그런 관념 같은 거를 가지고 비슷한 거에 맞춰서 다른 거에 빗대서 말을 하는 거. 사과 같은 내 얼굴 왜 저러냐 뭐 저 교수님이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제가 사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이일 수 있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렇지만 표현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속이 미식거려도 참아주십시오.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뭡니까? 어떤 대유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과에 제 얼굴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규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에 달가듯, 바람에 흔들리듯,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규법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운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정말 호수예요? 제 마음이? 자기 자신 마음이 호수예요? 종지일 수도 있어요. 누가 톡 건드리면 바다닥 타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은유해서 사용하는 법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독해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 나오는 용어들 같은 것도 체크업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어휘 혹시 뭘 해놓으셨나요? 해놓으셨나요? 을사늑약, 을사조약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한국이 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외교권을 강제로 일본이 뺏어가겠다. 니네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 그게 을사늑약이라고 하도 되고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발음하기가 저는 편하거든요. 을사조약은 1, 2차 한일 협약 조약입니다.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겼기 때문에 일본이 저희 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마치 외적으로는 내가 니네를 보호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 또 기억을 하면 되고 또 탄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강제로 뭔가를 막 이렇게 억누르거나 하지 마. 아직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죠. 학생들한테도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자녀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태형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형벌 같은 건데 곤장, 볼기짝 이렇게 때리는 건데 혹시 줄이 아세요? 줄이를 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묶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찢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형벌인데 태형은 볼기짝처럼 이렇게 벗겨놓고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맨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멍으로.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이 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는 그 태형을 누구한테만 했대요? 한국 사람한테만 했대요. 아, 책 읽다가 열받아서 그냥 도를 것 같아. 음.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항일운동 같은 거, 또 중요한 단어, 한번 어휘, 귀에, 평상시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해 지방부터 시작해서 제주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전개되는 그런 운동이었다. 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다. 했던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구조하고 요약, 주제별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처음에 보면 헷갈리기 쉬운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말에는 같은 말인데도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고소하다, 헤어지다 라고 두 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고소하다. 첫 번째는 볶음깨, 차기름이라고 썼네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오타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그런 냄새. 고소한 냄새 난다. 뭐 기분이 유쾌하고 재밌다. 뭐 이거 고소하네. 메롱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건 뭐예요? 너가 다쳐서, 너가 잘못돼서, 네가 실수해서 너무 고소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미운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두고 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적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너의 잘못을 내가 응징할 거야. 뭐 그런 문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소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간 묻힌 참기름 뭐가 들어갈까요? 콩나물에도 들어가고 또 시금치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유, 세상에 지금 주부 맞나요? 한참 생각해서 또 참기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저도 열심히 잘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감무친 나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감무친 나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게 너무 말이 길죠? 주변에 신혼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재미가 오 고소한 냄새 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소하다를 집어넣어서 비유에 맞게끔 냄새가 난다, 재미있다, 시원하다, 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의미로 세 개의 어떤 의미를 닮은 짧은 글짓기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적었어요. 헤어지다 라는 뜻은 뭡니까? 모여있던 사람이 따로따로 흩어지다. 집에 잘 가. 안녕. 그래. 이제 그만 헤어지십시다. 여기. 그만. 모임 그만하시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남자랑 여자랑 사귀었다가 정이 딱 끊어 이제 헤어져. 우리 이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헤어지다고요. 그리고 살갗이 터져서 갈라지거나 옷이 헤어지다나 이거 헤어지다잖아요. 살갗이 터져서 갈라지를 헤어지다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입술이 터져서 이게 해졌어 이거 봐 해졌지 여기 나 입술 너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소하다와 헤어지다를 가지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은 글짓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위에 입술이 헤어지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지다. 괜찮습니다.
함께 일해온 10년 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하고 각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헤어졌다. 이제 사귀었다가 맺은 인연을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담아서 짧은 글짓기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국어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뭔 놈부터 숙제가 저렇게 많은 거야. 뭐가 이렇게 많이 써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들으신 분이 지금 80 몇 명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을 열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50분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본인 인증하라고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잘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 중심으로 제가 성적을 드려야 되나요? 근데 잘 못하시지만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책을 얇은 걸 하나 사셔도 좋고요. 학교에 못 나오시면 워드로 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주 정성스럽게 잘 들으셔서 기억을 하셔서 과제를 하셔서 갖고 있다가 중간고사 때 한 번, 기말고사 때 한 번 이렇게 내셔야지만 점수를 드릴 것 같습니다. 80명에 대해서 A를 이렇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위를 조금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A고 누구는 B고 똑같이 들었는데 저는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하러 들어오셨으니까 집에서 공부하셔도 자기관리 하시면서 학점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워드를 치셔도 좋고 공책에다가 나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 그럼 공책에다 쓰셔서 중간고사 때 한번 공책 다시 돌려주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얇은 걸로 정성 들이켜 쓰셔서 갖다 주시면 이분이 얼마만큼 국어를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하다, 헤어지다를 가지고 뜻과 의미를 보면서 짧은 글짓기를 고소하다 3개, 헤어지다 3개, 합해 몇 개예요? 6개를 예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뜻풀이 완성하기, 낭송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를 내서 글을 읽거나 외치다. 웅변 같은 거 기억하시죠? 이 연사 해서 외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낭송하다. 그런 거는 이제 웅변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또 시를 낭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서 글을 읽거나 뭔가를 얘기하는 걸 낭송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집어넣어서 또 글짓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를 막 이렇게 쓰시는 글짓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빗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빗대어는 어떻게 보면은 곧바로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말하는 사람. 직선적으로 말을 하면 핵심은 알아듣겠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빙 둘러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좋은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핵심을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빗대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뜻풀이를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읍조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받침을 보세요. 리을 피읍입니다. 읍조려. 이게 뜻이나 음미를 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읊조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집어넣어서 낮은 소리로 읍조려를 꼭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성인학습자들은 읍조려를 넣어서 뜻풀이를 정상적으로 짧은 글짓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싸안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얼싸하는 건가요? 사전적으로 얼싸하는 거는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를 얼싸안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안녕 사랑해 이럴 것보다 이렇게 앉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더 많이 너를 환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싸안았다. 안녕 반가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오랜만이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뭐 헤어진 가족과 만났다든지 이별한 가족과 만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폭이라고 생각하시고 얼싸놨다 두 팔을 벌려서 확 끌어놨다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돌아왔어 충성 이래도 이거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해외에서 살던 아들이 막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야 우리 예쁜 손녀딸 왔네 뭐 이런 거 뭐 이래서 얼싸놨다를 집어넣어서 뜻풀이를 또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주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견주어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손이 똑같네? 좀 저기 크네? 뭐 이런 식으로 견주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서로 대보는 걸 견주다. 너랑 나랑 누가 더 키가 큰지 한번 견주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뜻풀이를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헤어지다의 준말이에요. 해지고 옷이 뒤꿈치가 해지고 무릎이 해지고 저희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요? 양말 같은 건 다 꼬매 신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국민학교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언니는 없지만 오빠 옷이 남자 옷이 크잖아요. 그거를 줄여서 입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막 뜨개질 해가지고 조끼도 입혀주고 어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근데 지금은 막 뜨개질 옷이 또 입고 싶더라고요. 망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오래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해지고 그런 말도 있지만 이 헤어지고의 준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헤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임에서 만나서 헤어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뜻풀이를 하시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부모님이랑 슬픈 이별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너무 예쁜 우리 딸, 너무 예쁜 우리 아들, 이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랑은 슬픔을 주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헤어지다, 자식은 부모한테 기쁨을 주지만 부모는 죽어서 자식한테 슬픔을 또 주죠. 그것도 성숙해지는 또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는 운명? 인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또 헷갈리는 오늘은 이야기 구조와 주제별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흔들리는 표현 중에서 나부낀다, 나부낀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음, 나부낀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망국기, 뭐 국기가 바람에 나부낀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펄럭펄럭펄럭. 엊그저께 3.1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꽂아놓은 아파트도 그렇고 그 꽂아놓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부낀다, 일렁이다, 일다, 일렁인다. 드넓은 들판에 황금 물결이 일렁인다. 이런 표현, 일렁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덜럭거린다. 덜럭거린다. 발음이 좀 어려워서 자갈밭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덜럭거린다. 옛날에 하면 수레 손으로 끌고 가잖아요. 수레가 자갈길을 가면 비포장도로 가면 덜럭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짓기가 모으면 이제 글짓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물론 성인학습자들이 말을 못하거나 국어를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문장 표현할 때 조금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낱말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나라는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무엇을 하였다. 뭘까요?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38선이 그렇죠.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키는 한국과 북한이 지키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뭐를 했기 때문에 안 넘어오는 거예요? 조약. 음,
왜 안 써주시고 말로 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단어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금방 아시는 거죠. 조약 뭡니까? 약속인 거죠. 약속보다 조금 나라가 뭔가를 한 거니까 조약 큰 거죠. 음, 그러니까 조약하기로 했다라는 단어. 다산 정약용은 실생활에 유익한 학문인 무엇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정약용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문들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학이라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문. 그게 대학으로 따지면 전문학교입니다. 전문학교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성인학습자들께서 국어를 몰라서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글을 공부함에 있어서 헷갈리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조선사회는 뭐뭐와 간의 대립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답은 분당입니다. 분당.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이란 뜻이죠. 조선사회는 분당 간의 대립을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회 간의 대립은 정책 간의 어떤 결정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백성이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뭐 손해입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무엇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업과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아이고 제가 지금 도시가 급격하게 이거 빼먹고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쭉 읽어보면 헷갈려가지고 조선사회 바로 밑에 도시가 급속하게 뭐뭐뭐 되면서 전통적인 옛 모습이 점점 사라졌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옛 거리가 없어지고 신문화가 계속 들어왔죠. 옛날에는 판잣집, 기와집, 2층집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다 없어지고 아파트도 싹 다 없어지고 지상복합 뭐 그것도 싹 없어지고 오피스텔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근대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가 급속하게 근대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옛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업과 공업, 상공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공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상공업. 왜 산업혁명이 대량으로 생산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하나 떨어지면 하나 사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하나 뜨면은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뭐 4개씩 주고 끼어 팔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50분 안에 다 말을 못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늘어지면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냥 딱 끊어버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좀 제가 자료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좀 확인해서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진 조선의 학자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공부했다. 개화라는 단어죠. 개화. 이 개화는 외국의 제도나 사상을 받아들여서 생각과 방법과 이런 것 내용들을 좀 변경하는 거죠. 어떻게 조선시대의 그 여자가 이렇게 쓰는 거 뭐죠? 이렇게 뽀대기 쓰고 다니지 어떻게 이거를 벗고 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중공인가 그런 데를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됐어요? 다 벗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안 틀고 다 머리를 짧게 잘라 말도 안 돼. 뭐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다 커트 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이 관심을 가진 조선학자들은 개화를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공부했다.
일본군들은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어떻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시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해는 왕이나 왕비를 죽이는 행위를 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죠. 제가 이 국어의 컨셉을 잡은 거는 물론 뭐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좀 이렇게 막 섞어놨습니다. 어려운 말을 찾다 보니까 조금 잘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금 단어들을 찾으려 보니까 옛날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광복절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맞이했다? 뭘까요? 대한독립 만세 한 날 광복이죠. 3.1운동 끝나고 광복이죠. 그래서 일본군들이 또 도망갔잖아요. 전국의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의거가 잇따라 일어났다. 의거입니다. 전국에서 독재 정권을 항의하는 의거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 의거는 정의를 위해서 일으킨 사회적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는 잘못 어떤 사측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으로 인해서 어떤 의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새는 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너희들만 이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돈이 많아야 근로자한테도 플러스를 주는데 왜 기업은 망하든지 말든지 근로자 너희들한테만 해야 되느냐, 이건 의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 항의했다는 거죠. 우리 전두환 때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박정희 때도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없잖아 있었죠. 그 외에 업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무엇에 지원하였다? 의병입니다. 의병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백성들이 야 안되겠다. 그래서 어린 의병도 있었어요. 중학교생 애기들인데 아직 조직한 외적의 침입을 맞서서 백성들이 조직한 군대를 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였다. 첫 번째는 조약이고요. 두 번째는 다산 정약용은 실생활에 유익한 학문인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조선의 사회는 분당 간의 대립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시대에는 분당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정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공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또 빼먹었네요. 아무래도 얘는 계속 빼먹을 건가 봐요. 도시가 급속하게 근대화되면서 전통적인 옛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 근대화. 앞으로 점점 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땅이 적어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아파트에 사는 게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진 조선학자들은 개화를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공부했다. 외국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군들은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했다. 전국에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의거가 잇따라 일어났다. 그의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의병에 지원하였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독해 부분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읽고,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 어려운 단어만 얘기하지만 문제에는 잘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라는 둥,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편으로 갈수록 독해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고종이 승하하고
장례일이었던 3월 3일쯤에 참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3일 운동을 계획했다. 참배객이 뭡니까? 고종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막 이렇게 문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때 3일 운동을 계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919년도 3월 1일 오후 2시이고요. 수천 명과 학생, 시민, 탑골공원에서 주변 민족 대표 33명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해서 발표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위 도중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는 거. 일본 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할 것을 해서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스스로 일본 경찰에게 야, 나 했으니까 나 체포해. 일부러 이렇게. 왜? 독립한 애들을 먼저 끌고 가야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 당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내가 잡혀가는 동안 국민들을 보호해라. 이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던 민족 대표들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궁금하던 순간에 독립선언식이 태화관에서 거행되었다. 일부러 한 사람은 잡혀가서 시각을 약간 일본군들의 시각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국민들을 데리고 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우리는 나라는 독립군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학생들과 국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왕창 몰려가죠. 근데 주동자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하나가 유관순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사람들이 공원 밖에서 나가자 거리를 행진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온통 만세거리로 약간 군중이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결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세 시위를 어르신부터 학생, 어린아이, 남녀노소까지 함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동요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날은 만세 시위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배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해외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위는 2달이 넘도록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얼마나 또 마음이 맺혔으면 혹시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빨간 거 하고 뭐 대한민국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 이상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응원과 우리나라의 축구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축제식으로 했는데 이때는 억압된 걸 눌러서 폭발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참배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헌병과 경찰이 일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력 시위들을 다 압류하고 칼, 총 할 거 없이 다 잡아들였죠.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관순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보복이 무슨 뜻입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뺏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이게 제암리 학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탄압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권력이나 무력 따위를 억지로 눌러서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탄압이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유관순 영화 보면 사람들이 그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서 앉아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서 있어. 한꺼번에 죽든지 말든지 거기 다 쓰면서 계속 돌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운데 비워놓고 앉잖아. 앉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갇혔습니다. 만세 시위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가 더욱더 굳건히 하였고 이것이 세계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막을 2달 이상 넘게 됐지만 막을 내리자 우리나라의 염원을 담은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서 탄생했다. 염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해 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결의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염원이겠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학교에 들어오셨으니까 염원이 또 있으시겠죠. 무슨 염원이세요? 아프지 않고 2년 동안 잘 다녀야지. 누구누구 씨는 정말 좋으세요. 너무너무 이쁘세요. 교수님한테 이런 소리 나도 들어야지.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타야지. 뭐 이런 염원 있지 않으십니까? 네, 뭐 어떤 자격증에 도전해서 꼭 받아야지. 뭐 이런 거. 나만의 어떤 다짐? 지금의 염원은 그렇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나라의 어떤 결의에 대한 염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가 여러 곳에서 탄생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트에서 대한민국의 의회라고 해서 여기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부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장 독립 투쟁이 유일한 연해주의 임시정부를 두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는 남의 나라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나라에서 공사관의 조개지역, 이 조개지역이 뭐예요? 해양지,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치위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개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교활동이 유일한 상하이 정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발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으로 지정을 하고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날이다. 달력에 보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뭐 이런 게 있기는 하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라 불렸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인데 지금 한국, 북한 이렇게 나눠진 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불린 날이다. 자, 민주공화제 헌법으로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외교에 능통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돼서 무장투쟁을 강조했다. 무장투쟁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폭력을 시위해서 기존의 세력을 타도하고 권력을 확 교체해버린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장투쟁. 누가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기존의 세력을 싹 없애버리고 권력을 교체해버린 사람이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장투쟁을 강조했던 이동휘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눈으로 배우고 느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일본이 저희한테 약간 억압한 것들이 어때요? 강제적으로 뭔가를 누르고 안 돼! 을사조약도 말이 많아! 찍어! 외국권 우리가 갖고 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걸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또 약간 익숙해져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약간 주눅이 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공채가 뭘까요? 공채, 사채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공채는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자동차를 사실 때도 공채를 사셨다가 되파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줘서 그냥 돈 내라고 해서 돈 냈어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증명원을 보면 공채를 샀다가 파셔야 돼요. 이유가 왜요? 팔 거를 왜 다시 사요? 라고 물어보시면 국가에서는 뭔가를 취득하실 때 공채를 사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채 그거 말고도 되팔 거면 국가에서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를 가지고 계시면 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원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한다라면 그 공채를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랑 비슷한 말로 사채는 뭡니까? 회사채를 말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LG에서 만드는 그런 회사채. 그걸 왜 발행할까요? 투자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삼성이나 LG에서 사채를 발행하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채나 공채를 받는 사람은 뭐를 원하죠? 뭐를 원할까요? 이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금을 원해요. 그 회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걸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받는 이자만 나는 따박따박 내가 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몇 프로지만 이거를 삼성에다 투자하면 몇 프로야. 넣어놓으면 2%지만 여기 투자했더니 4%야. 그러면 나는 두 배를 더 벌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투자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독립된 공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으려고 외교 활동을 더 열심히 했고 국내외 항일 세력들을 항일운동 말씀드렸죠. 하기 위해서 세력과 연락해서 조직을 만들고 신문도 발행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일 운동 자체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방에서 제주 지구부터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점점 일어나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그 사람들이라고 서울 사람들이라도 대한독립 만세만 불렀겠냐고요. 일본 사람들이 어디에는 안 들어가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있다간 다 죽겠다. 싸우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싸우고 죽자.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할 수 있었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이런 목숨을 또 하늘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이런 투쟁과 전쟁에서 저희가 일어나서 평온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항일 세력에 연락하기 위해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신문도 발행해서 외국에도 좀 알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이라고 발행해서 임시정부들이 활동을 알리고 시간이 지나면 독립 방향을 두고 갈등이 조금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유교사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억제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전반도의 한반도 자체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 법으로 따랐으면 좋겠고 북한은 러시아 법으로 해서 따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냐 공화주의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거니까 하여간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국에다가 많이 알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갈등도 생기고 지금도 당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막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해서 싸우잖아요. 이 시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여기는 이 편, 여기는 이 편,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고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시정부도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지시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러셨다며 아들아 너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하고 그 나이가 결혼을 했지만 20대 초반이었어요. 넌 나라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버려라. 너의 수위를 내가 만들어주마. 저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너 죽은 거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자녀분들도 대단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배운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한 장을 더 이렇게 넘겨보면 잘 모르는 단어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단어를 찾아서 꼭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를 하셔도 좋고 본인이 다시 읽으시면서 단어를 정리해 보셔도 좋고 그래서 좀 찾아서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장도 안 되죠. 되게 이제 작은 종인데 요거를 읽어보시고 요약하셔가지고 공책에다가 예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드셨나요? 50분 수업인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거라 이거는 파일에서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런 거랑 비슷하게 갈 건데요. 국어를 하는 이유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이지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지만 자주 쓰는 거고 매일 쓰는 거지만 어렵죠. 그렇지만 헷갈리는 거 그리고 잘 표현하는 거 또 예쁘게 말하는 법 뭐 이런 거 표현력이 이쁘면 예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